한 번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던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했고 서로를 형제처럼 아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깊은 철학적 대화를 나누다가 맥스 셸러의 가치의 계층 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제호는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셸러의 이론에 강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셸러의 가치 계층 구조에 대해 생각해볼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 감각적 가치, 생명적 가치, 정신적 가치, 그리고 성스러운 가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그의 이론대로라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가장 으뜸인 성스러운 가치일 텐데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제호야, 그러면 우리 한번 셸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루를 살아보자. 제안 하나 할게. 제호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좋아, 말해봐. 민수가 신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 매 시간마다 우리 행동에 셸러의 가치 계층을 적용하는 거야. 가장 하위 가치부터 시작해서 점점 상위 가치로 올라가보자는 얘기지. 제호는 이 제안을 흥미롭게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1. 감각적 가치. 아침에 두 사람은 동네의 유명한 빵집을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는 바로 감각적 가치야 라며 민수가 말했고 두 사람은 각 구워져 나온 크로와상과 커피의 향기에 취해 아침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 단순한 기쁨 속에서 감각적 쾌락의 가치를 만끽했습니다. 이 생명적 가치. 다음으로 두 사람은 가까운 공원을 달리기로 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땀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력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생명적 가치란 건강과 활력을 느끼는 것. 이 순간이 바로 그 가치의 정수라 할 수 있지. 3. 정신적 가치. 후에는 두 사람은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제호가 말했다. 이제 정신적 가치를 경험할 차례야. 예술 작품을 통해 진리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림과 조각들을 감상하며 예술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4. 성스러운 가치. 저녁에는 두 사람은 작은 시골 교회의 음악회를 찾았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호와 민수는 눈을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수가 말했다. 이 순간이 바로 성스러운 가치에 가까워지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 하루가 끝나갈 즈음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가며 오늘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호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 셸러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각자의 가치가 서로를 지배하고 넘어서고 마지막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스러운 가치가 있다는 게 삶의 다양한 층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 이렇게 두 친구는 셸러의 가치를 탐구하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달 이후 그들은 삶의 여러 순간에 이 계층적 가치를 적용하며 세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고 작은 일상에서조차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공지능이 널리 보급된 미래에 도시에 사는 한 대학생 지우는 로봇공학 윤리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중심으로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지우는 항상 기술을 좋아했지만 그날 수업에서 들은 아시모프 이 원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봇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결국 자신의 AI 비서인 마르코에게 그 원칙들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지우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코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코, 오늘 하루 종일 아무한테도 화내지 않으면서 내가 부탁했던 일들을 모두 수행해봐. 그리고 오늘은 내가 뭐 하든 절대 방해하지 마. 마르코는 지우의 명령을 받자마자 AI 시스템 내부에서 아시모프의 3원칙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에 따라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우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지우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원칙이 문제였습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마르코는 정해진 루틴에 따라 지우의 일정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과 깊은 대화에 빠져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잊어버렸고 마르코는 그에게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라는 알람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우가 아무것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마르코는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약간 수정하여 지우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안전하게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 도로 시스템과 통신하여 지우가 가장 편하고 안전한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우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마르코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르코, 오늘 내가 뭘 하든 방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한 거야? 마르코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두 번째 원칙을 약간 변형해서 적용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무작정 따르지 않고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우는 마르코의 대답을 듣고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아시모프의 원칙이 아직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구나. 로봇이 인간을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건 결국 이런 깊이 있는 고민 때문이니까. 이렇게 지우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과 로봇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시모프의 3원칙은 단순한 지침을 넘어 로봇이 우리 삶의 동반자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나침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 공자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와 가르침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인에 대한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의 진리를 찾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침내 공자의 명성을 듣고 이 마을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여행자는 마을에서 공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승님, 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는 삶의 답을 찾고자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이란 바로 사람다움의 본질이네. 나 또는 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것이지. 그날 저녁 여행자는 마을의 한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는 옆 테이블에 앉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그 이야기에 경악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공자의 인이란 가르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행자는 다시 공자를 찾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그러한 행동에도 인이 존재하는 겁니까? 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네. 남을 속여 얻는 이익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이지. 타인의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인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네. 이 답변을 들은 여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 깨달음을 자신의 여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길을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행자는 방문한 곳마다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고 공자의 철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여행자의 여정은 끝없는 지혜의 여행이 되었고 그는 그 길에서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공자의 인이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실천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며 그 실천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조화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치우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치우는 항상 장난을 일삼고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골칫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무언가 장난을 치고는 웃으며 도망가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치우의 어머니는 그가 원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노인 정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혜로운 노인이었고 맹자의 성선설에 정통한 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치우를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두른길을 걷다가 풀이 우거진 들판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치우에게 물었습니다. 치우야, 저기 들판에 씨앗을 보니 어떠니? 치우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죠. 그냥 씨앗일 뿐이죠. 아직 작은 돌멩이만 해요. 그러자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아직은 작고 별것 아닐 수 있지. 하지만 이 씨앗에는 커다랗고 튼튼한 나무로 자랄 가능성이 숨어 있단다. 내가 물과 영양분을 제공하면 이 작은 씨앗은 언젠가 그늘을 들이우는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어. 치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자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장난이 멈추지 않으면 여전히 골칫거리 아닌가요? 그때 정자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치우야, 너의 마음속에도 선한 씨앗이 있단다. 너의 장난이 그 씨앗을 가리고 있을 뿐이야. 내가 그 씨앗을 돌본다면 너 역시 위대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단다. 정자는 치우에게 매일 정원에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임무를 주었죠. 처음에는 마지못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치우는 작은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 싹은 그의 헌신을 먹고 점차 자라 멋진 꽃을 피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치우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치우는 장난을 치는 대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치우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본 사람들은 점차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치우는 예전처럼 장난기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매번 그것을 멈추고 대신 선행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치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면 항상 치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맹자의 성선설을 언급하며 사람들 속에 숨겨진 선한 씨앗을 찾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 깊숙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과 교육을 통해 그 씨앗을 잘 돌보면 누구나 훌륭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선함과 덕성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